자, 이제 네 번째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 분석. 이 형태소 분석은요, 사실 그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좀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작업, 그런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에 대해서 그 형태소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형태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 대신에 어절에 대해서 그 형태소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형태소 분석은 불규칙한 그런 활용이나 축약, 그리고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원형을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은 다른 말로는 렉시컬 어널시스, 어휘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전 정보, 딕셔너리 정보를 그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문법 형태소 뭐 사전이나 어휘 형태소 사전, 그리고 전문 용어 사전, 그리고 사용자 정의 사전, 그다음에 기분석 사전, 이런 여러 딕셔너리 정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규칙 기반 분석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형태소도 언어별로 좀 차이가 있고, 언어마다 이 형태소는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겠죠. 언어의 특징을 고려해서. 근데 언어별로 난이도를 보면 영어랑 프랑스어는 좀 쉽고, 한국어, 일본어, 아랍어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소 분석할 때 오히려 그 라틴 계열,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어떤 언어들은 좀 높은 성능으로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어는 아직까지도 좀 완성도가 이제 더 나아갈 어떤 진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 아랍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이제 영어로 대상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좀 불규칙한 이런 방법과 이제 규칙적인 그런 어떤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규칙 변환, 불규칙 변환 명사, 동사. 규칙으로 치자면 walk, 그다음 walks, walking, walked, walked 뭐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table, 그다음 tables. 근데 이제 불규칙한 건 eat, eats, eating, 그다음에 eat은요, eat, ate, eaten 이잖아요. 그리고 catch, catches, catching, caught, caught. 불규칙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cut은 다 cut, cut, cutting, cut, cut. goose, this 뭐 이렇게 불규칙한 특성들. 그리고 이제 이 형태소 분석의 예를 좀 보면은 영어에 대해서는 cat 이렇게 보면은 cat이잖아요. 이제 원형은 cat인데 이 명사에다가 이 복수 형태인 pl이 붙었어요. 그래서 cat 뒤에 s가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그냥 원래 단수 형태인 cat으로 쓸 때는 cat 플러스 n 플러스 sg죠. sg는 이제 singular 단수, plural은 복수. 그 다음 cities 이거는 city라는 원형에 이제 명사에 pl이 붙었습니다. 복수 형태로. 그 다음 merging은요 merge의 이제 v 동사 형태로, 그리고 present participle 그래서 현재 분사를 나타내고요. cut는요 catch의 동사에, 그리고 어떻게 past 과거 분사를 이렇게 적용한 결과라고,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형태에서 분석기들은 이런 영어의 다양한 어떤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한글은요, 이 교차어의 특성 때문에 영어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이제 발전해서 어느 정도 좀 사용 가능한 그런 형태소 분석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ambiguity 이런 중의성 포함에 대한 부분이 한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라는 대명사 I는 조사가 붙었죠. 그 다음에 나는 produce, 그리고 나는이 날다의 나는 fly의 뜻을 또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중의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은 접두사 전미사 처리에 또 이 부분이 이 형태소 분석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형태소 결합에 대한 예를 보면요. 친구에게서 였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친구 명사, 에게 조사, 서 조사, 이었었었다라고 그러면 이는 서술격 조사, 과거 시제 어미, 회상 어미, 다 어말 어미라고 인용격 조사. 이게 이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친구에게서였었다라고를 이렇게 다 형태소 이 부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한국어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되는 과정을 보면 특정 문자열에 대해서 전처리를 거치고요. 그리고 전처리에 대해서 문법 형태소 분리, 체언 분석, 용언 분석, 그다음 단일 형태소 분석, 복합 명사 추정, 준말 처리, 미등록어 추정, 그다음 후처리 이런 단계로 거쳐 있는데 물론 이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딕셔너리들, 문법 형태소 사전, 어휘 형태소, 전문 용어, 사용자 정의, 기분석, 사전 등이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형태소 분석에 대한 활용을 보면 한국어는 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교정할 수 있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의 품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의미 추정 정보가 이 단어마다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검색 엔진들이 이 색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거친 다음에 색인을 구성하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철자를 교정할 수 있죠. 뭐 레퍼런스인데 지금 레퍼런스 스펠링이 틀렸죠. 그 다음에 하이픈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품사 태깅, 그 포즈 태깅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구글러 뭐가 뭔지 어떤 품사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음성 합성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핫하우스 뭐 이렇게 TTS 할 때 이런 음성 합성에 어떤 식으로 음성을 합성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의 의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Twice Brillig and the Slightly Tubs 이게 이제 유명한 이 거울 아래 앨리스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데 의미가 이제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뭐 뜻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추정을 해내야 되겠죠.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자, 그리고 당연히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그리고 색인의 영어도 이 형태소 분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를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공개된 그런 형태소 분석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내추럴 랭귀지, 그다음 그 툴킷들 그리고 한국어 버전의 NLPy 한나눔 카이스트에서 만든 그다음 꼬꼬마 뭐 트위터에서 나온 맥캡 스탠스피스 그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카이 그다음 코모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NLTK는 이제 대표적인 이런 영어에 대해서 전처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영어 텍스트 전처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뭐 좀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50개가 넘는 말뭉치 리소스를 사용해서요. 영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그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텍스트를 전처리를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토크나이징 뭐 그다음에 문장 단위 토크나이징 모듈이 따로 별도로 있고 더 이런 관사나 is와 같이 자주 이제 의미는 별로 없는데 자주 등장하는 이런 불용어들 이게 스타버드인데 스타버드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어서 따로 별도로 불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사이라고 NLTK 같은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데 그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좀 NLTK랑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영어를 포함한 8개 언어에 대해서 자연어 전처리 그리고 빠른 속도 전처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에 대해서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딥러닝 언어 모델의 개발도 지원하고 있어서 좀 매력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또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제 NLTK나 다르게 이제 단어 단위, 문장 단위 토크나이징을 한 가지 모듈에서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워낙 그 형태소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요. 쉬운 언어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형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다음 한글은 이제 코 NLPy 이게 이제 지도학습 기법으로 학습이 된 그래서 한글 자연어 처리를 좀 쉽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미 만들어서 사용되는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결합해서 이 안에서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형태소 단위의 토커나이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문 분석도 가능하게 해서 언어 분석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이제 한글 텍스트의 경우는 형태소 단위 토커나이징 필요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총 그 코어 NLPi에서 제공되는 이 5가지 그 선택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한나눔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한나눔 기능을 코어 NLPi 태그의 한나눔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형태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는 결과를 알 수 있죠. 이거 포즈 태깅도 해주고 있고요. 명사만 분류도 하고요. 자, 그다음 꼬꼬마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꼬마가 내장된 그 분석기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코모란이라는 형태소 분석기도 이렇게 함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전한님 형태소 분석기 맥캐브인데요. 맥캐브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트위터인데 이제 OKT로 해서 나온 그런 또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OKT는 오픈 코리안 텍스트를 줄여서 OKT 형태소 분석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카이인데요. 카이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래요. 카카오에서 공개한 건데요. 카카오 한글 어널라이저. 네, 그래서 카이입니다. 2018년도 말에 공개한 오픈소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데요. 이 세종 코퍼스를 이용해서 CNN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카이의 아키텍처가요. 입력 문장을 문자 단위로 읽어드린 다음에 컨볼루션 필터가 이 문자들을 이제 슬라이딩 해가면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래서 이제 출력 노드에서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형태소의 경계랑 품사 태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카오에서는 이제 이 모델 자체를 속도 때문에 C++로 구현을 해가지고요. 굳이 GPU가 없어도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게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이 NLP인데요. 이것도 파이썬 기반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입니다. 형태소 분석, 품사 판별 등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패턴을 좀 스스로 학습하던 비지도 학습 접근법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혹은 문서에서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크고 그다음 동질적인 문서 집합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그 어떤 도메인이 좀 같은 게 잘 동작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소이 NLP 형태소 분석기가 데이터의 통계량을 확인해서 만든 단어 점수표로 작동을 좀 하고요. 그리고 단어 점수가 이제 크게 응집 확률, 그 응집 확률과 그 브랜칭 엔트로피를 좀 활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진 그 문자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함께 자주 나타나고, 그러니까 응집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단어 앞뒤로 다양한 조사, 어미, 그리고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에 브랜치 엔트로피가 높을 때 해당 문자를 형태소로 취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진 커퍼스에서 꿀잼이라는 단어가 연결돼 자주 나타나면 꿀잼을 형태소라고 보는, 왜냐면 응집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꿀잼 앞에 뭐 영화, 정말, 너무 등 이 문자열이 뒤에 뭐 크크, 흐흐 등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면 이 꿀잼을 형태소로 취급합니다. 브랜칭 엔트로피가 높다는 그런 걸로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비지도 형태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서 그 용도에 맞춰서 이 카이를 쓰든 뭐 소위 NLP를 쓰든 혹은 뭐 간단하게는 맥캐브나 뭐 다양한 분석 그 형태소 분석기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 센텐스 피스라고 하는 이런 비지도 학습 기반 형태소 분석 패키지를 내놨고요. 근데 이 구글에서 1994년도에 제안한 이 BPE라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파이썬에서 쉽게 PIP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내추럴 랭귀지 API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자연어 처리 기능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개체명이냐, 뭐 센티먼트, 감성 분석, 신텍스 분석 등 다양한 형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품사 태깅. 품사 태깅은 파츠 오브, 그래서 POS 이 품사에 대해서 이 태깅을 걸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장의 각 단어에 품사의 범주 그리고 문법적 기능에 대한 태그를 이제 붙이는 거를 태깅이라고 합니다. 품사 태깅. 그래서 말뭉치 코퍼스에서 언어 연구에서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텍스트를 모아놓은 게 corpus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종 corpus가 있죠. 그 다음에 주석 처리된 말뭉치를 이용한 품사 태깅 방법으로 보면 이제 한국어는 대한민국은 무척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N 명사 J M P E N J E S 이렇게 마침표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품사가 태깅이 되죠. 뒤에 뒷부분에. 마찬가지로 영어도 a man 어에 대해서 man에 대해서 태깅이 됐고 NN1이니까 이제 단수 명사 C VVP 동사 기본형 a woman NN1 단수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품사가 태깅이 됩니다. 자, 이런 태깅 기능이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 내장이 돼서 많이들 이렇게 품사 태깅이 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만 뽑고 싶다, 동사만 뽑고 싶다, 혹은 뭐 형용사만 뽑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품사 태깅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자, 그다음 품사 태깅 기법으로는 그 규칙 기반 방법이 있고 기계학습 기반 방법이 있는데요. 규칙 기반은 문장의 구성의 원리, 그다음 문맥적인 정보나 뭐 형태소 정보 등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든 규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그 만들어진 규칙은 비교적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룰 베이스드 말고는 이제 기계학습 기반을 많이 또 사용하는데요. 이 품사 태깅이 되는 corpus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류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기본 전통적인 이제 통계적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H&M, 히든 마커브 모델, 그리고 최대 엔트로피 마커브 모델, 조건부 랜덤 필드, 그 컨디셔널 랜덤 필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뭐 SVM도 있지만 이제 딥러닝으로 딥러닝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품사 태깅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명 인식인데요. named entity 바로 개체명을 recognition 인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개체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개체명이 바로 뭐 인명, 지명, 날짜, 시간, 기간 이런 개체명 한마디로 이제 문선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이 그럼 개체명을 인식해야 되는 거겠죠. 텍스트에서 개체명을 찾아서 그리고 해당하는 의미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체명 인식이 왜 필요하냐? 이 정보 검색을 하든 추출하든 질의응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명 인식만 잘 돼도 성능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발장, 그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과 1832년 파리에서 마주쳤다. 이런 어떤 스트링이 있다고 치면요. 자베르가 이제 인명입니다. 경감이 장발장도 인명. 1832년은 날짜, 파리는 또 지명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체명들이 계속 자주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체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개체명 인식이 되는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어떤 기관명, 사람인지 뭐 다 각각이 이제 개체명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어떤 개체 종류인지 분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명 인식이 이제 되는 방법도 이 규칙 기반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이제 개체명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전들이랑 규칙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식은 개체명 사전이 있겠죠. 인명, 지명, 조직명 이런 다양한 개체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사용하고 그다음 결합 단어 사전으로 개체명과 함께 붙어서 나타나는 단어 정보도 별도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체명 인식 규칙은 단어 구성 규칙, 개체명이 후보가 되는 단어 자체의 정보를 이용하고 그다음 문맥 규칙, 문장에서 개체명이 후보가 되는 단어의 주변 정보를 이용하는 형태로 룰 베이스드 방법이 있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 개체명 인식이 다 머신러닝, 딥러닝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규칙 기반은 결국엔 딕셔너리 형태에서 뭐 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능상 뭐 잘 인식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학습 딥러닝을 사용하는데요. 단어의 품사 정보나 이제 문자 유형, 그다음 주변 단어 정보, 사전 정보 등을 그 피처로 학습을 시켜서 개체명으로 그 부류를 간주하여 분류기를 개발을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형태소 그리고 형태소에 따라서 품사 태깅,
개체명 인식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